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방아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1번 지문은 보안이 연소죄의 기본 구조를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자 물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의 기본 구조에 반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연소죄는 치자가 들어가지 않은 결과적 가중범 중에 하나였는데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일단 기본 범죄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 기본 범죄는 자기였습니다.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가 연소죄의 기본 범죄였고, 그러면 중한 결과는 당연히 자기보다 더 중한 결과여야 되겠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 그리고 또는 자타 불문한 현주 건조물 방화, 자타 불문한 공용 건조물 방화가 중한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지문은 연소죄의 기본 구조에 반해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엇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많이 보던 지문이죠.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완료형이죠. 이미 독립연소 단계는 훌쩍 뛰어넘은 그런 시점입니다. 기수미수 당연히 기수죠. 설령 그 불이 완전 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의미 없죠. 이미 독립연소를 훌쩍 뛰어넘은 그런 시점이니까요.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때 이미 현조건조물 방화죄는 그렇습니다. 기소에 이른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익숙한 지문이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조건조물의 방화 행위를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일부 이 자식들은 고의에 의한 현조건조물 방화죄가 일단 성립하겠죠.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 중앙결과까지 발생시켰으니 이 일부 집단원은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죄 성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집단은 아닌 다른 놈들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그 방화 행위 자체에 기본 범죄라고 적어두면 되지요. 기본 범죄에 공모 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은 일단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조건조물 방화 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 범죄에 대한 공모는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율할 수 없다라는 이 지문 내용은 옳은 것이겠죠. 4번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라는 입장이 판례 입장이고 통찰의 입장이죠. 당근 지문이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하죠.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떤 범죄 기수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될 필요는 없죠. 어떤 사건 떠올리면 됩니까? 기습, 강간 사건 떠올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폭행 협박이 선행하는 것인데 이런 기습, 강간 사건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될 필요가 없다. 라는 입장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당연히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문제이네요.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많이 보던 지문인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참 어렵게도 표현을 했죠. 한마디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한 살짝의 터치만 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했고요. 또한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 억압할 정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억압할 정도 필요한 범죄는 강도죄였습니다. 억압할 정도 당연히 필요 없고 또한 예전에는 요 정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상대방 한글을 곤란하게 할 정도 필요하다고 봤죠. 근데 최근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는 상대방 한글을 곤란하게 할 정도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냥 터치만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취지로 판례가 변경되었죠.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유형력 행사 어디선가 보던 문구죠. 폭행죄의 폭행 개념을 설명할 때 대법원에서 자주 쓰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폭행죄의 폭행이나 유형적 행사가 있으면은 그 폭행으로서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유형적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 불문한다. 즉 살짝이 터치만 해도 강제추행죄 성립할 수 있으니 너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지문은 옳은 것이죠. 3번 지문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당연히 자수범 아니죠. 강제추행죄 간접정범 사건에서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수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는 자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얼마든지 강제추행죄 간접정범 성립했었죠. 해당할 수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딱 보아하니 중간간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시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 중간간죄 객구조 있다고 인식하고 고의가 있었고 이 말이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이것도 역시 중간간죄 객구이죠. 할 의사로, 즉 고의가 있었고 이런 말이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시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객체가 가능 불가능한 경우죠. 조문상으로는 대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딱 무슨 미수 떠오릅니까? 그렇죠. 불능미수가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중간간죄 기수? 아니죠. 이미 객체, 즉 대상이 불가능한데 기수는 물 건너갔죠. 자, 중간간죄 불능미수 사건을 출제한 것인데 중간간죄 불능미수 사건에서는 객체, 대상이 불가능했고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중간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했죠. 그래서 기수가 성립한다라는 이 지문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결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소법 문제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증납의조건부 피의자 석방. 길어. 우리는 간단히 피의자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피의자 보석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의 하나죠. 체포된 피해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체포는 당기니까 피의자 보석이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체포된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의자 보석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에 검사가 기소, 꼼수 기소였죠. 이런 기소를 뭐라고 합니까? 전격 기소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전격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결정으로 당연히 석방을 명하여야 하죠. 법 조문상 이제는 검사 청구 후에 검사가 이런 꼼수 공소 제기를 해도 청구 이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석방을 명하는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검사들이 이런 꼼수를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피의자라고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기소를 해버리면 피고인이 되지 않습니까? 딱 그런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꼼수기소, 전격기소를 생각했는데 금방 봤지만은 이제는 법으로서 설사 이런 꼼수기소, 전격기소가 있다 해도 어차피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사들이 꼼수기소, 전격기소를 생각할 수가 없죠. 이번 내용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은 단순 생항기 지문이죠. 구속적부신문조서는 공판조서도 아니고 법원법관의 금정조서도 아니니까 311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판사가 작성한 조서이다 보니까 특히 믿을만하죠. 특히 믿을만하다고 해서 315조 3호 특심문서로 인정해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신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러니까 315조 3호가 적용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쉬운 지문이고 우리는 어렵게 나올 것도 대비를 해야죠. 구속적부신문조서 딱 보이면은 315조 3호까지 암기사항 떠올려셔야 됩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은 처음 만났을 때는 좀 틀렸으나 그 이후부터는 단련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틀리게 되는 그런 지문이죠.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에 이게 딱 세 종류 결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길죠, 이거. 피의자 보석.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이 세 종류 결정이 있는데 규정상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못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피의자 보석,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항고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대법원에서 해석한 겁니다. 이런 세 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는 것은 이 두 개고요. 피의자 보석에 따른 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결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임을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용도의사라 함은 이런 훈장 스타일 문구 뒤에는 교과서적 표현이 서술되어 있죠. 라함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 자점, 즉 자기점유 의미고 하는 타인의 타소 의미죠. 의 재물, 횡령죄의 객체는 원리 재물뿐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이게 불법 영덕 의사의 적극적 요소 문구라고 했습니다.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자 여기까지는 눈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면 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가볍게 그냥 보고 가시면 되는 문구고 눈에 힘 빡 주고 째려봐야 될 문구가 바로 사후에 이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형법상 사후에 이런 말로 하면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습니다. 무의미. 왜?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기 때문에 행위시 이후, 즉 사후에 뭐 반환, 변상, 보전, 의사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용도 의사 인정할 수가 있다. 예, 옳은 내용이죠. 이번 지문은 굿배드 법칙 적용해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죠. 원샷 원킬 한번 해볼까요? 보관 중 임의 소비 이런 문구가 나오면 굿배드, 배드입니다. 원칙적으로 배드고 결론은 처벌 불처벌 당연히 처벌이겠죠. 피고인이 약국장이라서 약국장 사건으로 불리우는데 이미 우리 결론은 끝내버렸습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처벌된다는 말이니까 옳은 것이죠. 다만 이 지문 안에 이런 이상한 민법 용어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함정을 갖다가 파놨는데 함정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형법적으로 초간단히 정리해버릴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 뭐 일종의 리베이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은 이런 제약회사들이 병원한테 지급할 의사로 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병원 소유겠죠. 약국장 입장에서는 타소에 해당합니다. 타인 소유. 받아 보관 중 자기 점유, 즉 자점 해당하네. 타소 자점이니까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딱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보관 중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 이 약국장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법 은인 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게 뭔지 알아야죠. 이제 민법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이걸 갖다가 분석하고 되면 안 되겠죠. 그냥 우리 형법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형법 판례에 불법 은인 급여 이 용어 나오면요, 이거는 점유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병원이 이 약국장한테 도박 판돈을 보관시켰다. 그럼 도박 판돈은 불법한 돈이잖아요. 그 불법한 돈을 민법에서는 불법 은인 급여 부릅니다. 근데 도박 판돈, 그 불법한 돈은 민법적으로 되돌려달라. 반환 청구 못하겠죠. 왜? 불법한 돈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불법한 돈, 도박 판돈은 점유자인 약국장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런 도박 판돈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해서 자소, 자점인 구조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은인 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약국장 자소가 아니라 이 돈은 약국장 입장에서 타인 소유다. 즉 병원 소유니까 타소 자점 구조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너가 이렇게 임의로 소비를 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 역시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없을 때는 굿배드 법칙 바로 적용해서 원샷 원킬로 한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용도, 이게 원샷 해당하는 키워드죠. 개인적 용도라는 문구가 형법 지문에 보인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드니까요. 이 개인적 용도 딱 보고 바로 배드, 처벌, 원킬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시면 충분한 그런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근로자의, 이것도 키워드거든요. 근로자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서 그 뒤부터는 씨알데기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돈이죠. 그러면 이거는 임금에서 떼온 거니까 당연히 이 기여금, 이 돈은 근로자 소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돈은 타소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보관하고 있다가 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버렸으니까 딱 타소 자점 구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좀 오래됐지만은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 내용으로서 단골 레파토리죠. 우리는 판례를 간단히 자동차 횡령 사건 또는 차량 횡령 사건으로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을 초간단히 설명하면 차량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가 됐는데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구조가 타소, 자점, 조문상으로는 보관 이어야 되죠. 근데 예전에 변경되기 전 판례는 차량에 대한 보관이 인정되려면 차량에 대한 등록 명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이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차량은 부동산 동산이잖아요. 동산의 보관을 법률상 개념인 명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죠. 동산은 사실상 점유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은 타소 자점에서 자점이 인정된다 라는 입장이 바로 이 변경된 판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타소죠. 재물, 차량이고 보관.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공식처럼 자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그렇죠.
예전에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이 등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해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변경 전의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뭐야?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에헤이 변경 전 판례 입장을 서술해서 틀린 지문으로 유도를 했네요.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 명의자 아닌 사람은 그냥 단순히 소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해당한다라고 해야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거는 변경 전의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 문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재형법정주의 문제는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겸손하게 10번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다음중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지문 형면제 사유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재형법정주의 문제에서 형면제 사유라는 문구가 보이면 바로 어떤 사건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 유명한 범행, 발각전, 자수 사건, 이 사건을 떠올리면 이 지문은 단 1초 만에 해결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면제 사유. 이 사건에서는 이 자수였죠. 자수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 좁게 이렇게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좁게 유효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한테 유리불리입니까? 자수에 해당하면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죠. 이런 혜택을 주니까요. 근데 피고인한테 이런 유리한 경우를 제한적, 좁게 유효 적용한다라는 것은 피고인한테 유리불리, 불리하게 되는 거죠. 처벌 범위가 확장이 되니까요. 불리하게 되는 이런 경우 당연히 재형법정주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형법정주에 어긋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처벌복귀 구성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재형법정주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칙에 어긋난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단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서술적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히 쉬운 말로 이러이적 이렇게 대입하고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처벌법규 구성요건을 규정을 하는데 우리 국어 단어 개념에서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일회적인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불가능?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는 단어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딱 일의적으로 서술적인 개념 또는 단어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알면은 이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 금방 알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대입시켜서 읽어볼게요. 처벌복귀 구성요건이 해석 여지가 없는 일의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재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칙에 어긋난다. 틀렸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규정할 때 다소 다의적 개념, 단어 이런 걸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지문은 원샷 원킬 되는 지문이죠. 벗어나, 위헌합헌, 위헌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충분한 그런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의 시행령, 이거 비법률이죠. 비법률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법률도 아니잖아. 비법률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규정할 수 있죠. 단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그 내용 알면은 이 지문 내용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죠. 법률의 그렇죠.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은 위헌이 되죠.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확장하더라도 재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야죠. 틀렸습니다. 이런 비법률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규정할 수는 있는데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분석하고 정답을 내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원샷 원킬 하는 겁니다. 벗어나, 위헌 바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한 지문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 내용 한마디로 과유불급 내용이죠. 많이 봐왔던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유추 해석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데 반대로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나름 룰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물리를 그러니까 단어, 뜻을 넘어서는 이런 해석. 유추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의미잖아요. 단어 뜻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넘어서는 이런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나름 룰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냥도 아니야. 현재의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룰 1이죠. 그 다음 그냥도 아니야. 현재의 하고 이제 뭔가 조화를 갖춰야 되겠죠.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하나여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룰 2죠. 결국 뭐든지 지나치면은 과유불급이고 아무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
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해진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 리필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옳은 것은 방금 읽었던 이 4번이죠.